네, 1분 후에 1032회 정책앤 지식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은데 비대면 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정부 조직 개편 매우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032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시센터 정책앤 지식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주제는 정부 조직 개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정학을 공부하신 여러분, 그리고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부와 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과 또 정부의 인사, 또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연사님과 토론자들을 모시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토의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네, 김윤권 연구위원님은요, 오랫동안 제도주의 그리고 정부의 조직과 인사,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오셨고 또 그 연구 결과를 행정연구원의 기본 과제 보고서뿐만 아니라 행정학회 등 유수의 학술 저널에 기고해 오시고 발표해 오셨습니다. 또 연구원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 조인하시기 전에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실무적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아울러 중국 행정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하셔서 중국에서 중국어로 된 저서를 정부 조직 개편 또는 정부 혁신에 대한 중국어로 된 저서를 발간하시고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어려우신 점이 있으셨지만 1년에 몇 개월 정도 중국에 가셔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발표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정부 조직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담은 발표라 생각되어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오늘 토론자로는 또 이 분야에서 최근에 엄청난 업적을 올리시고 연구를 발표해 주신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김동욱 교수님께서 중앙정부 조직 설계라는 방대한 양의 연구서를 내셨고요. 이 연구서가 아마도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연구자들이 참고하고 또 읽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는 정부 조직 설계라는 책을 내셨고 또 아울러 스마트 시티 또 정보화와 전자정보 이 분야에 대해서도 김동욱 교수님의 업적과 그간의 성과는 한국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정보화, 전자정보, 디지털 혁신의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토론자는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이정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종옥 교수님은 지금 회의가 있으셔서 지금 접속은 안 하셨고 이따가 접속하시고 토론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이 길었습니다. 김윤건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넥스트 노멀 시대의 정부 기능별 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입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윤건입니다. 오늘 넥스트 노멀 시대 정부 기능별 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제할 상황인데, 저는 이제 행정대학원을 졸업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제할 취지는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반복되는 정부 조직 개편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당히 정치 과잉적이고 또 승자 독식 또는 단판 승부적인 이런 아우성에서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다 좀 조직 진단 또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발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제는 이제 순수한 학술적 견해이므로 이 제가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비판과 또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의 주요 요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은 이제 정부 운영의 로직에 따라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또 하나는 이제 정부 기능별 접근을 말씀드리는데, 정부 기능은 이제 정부 역할이 내재화되고 최적화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부 기능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접근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 기능을 클락디오 모형을 언용해서 그 네 개의 기능과 기구로 분류해서 각각에 따른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결국 말씀드리는 본질이 정부 기능별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55개 기관을 모두 할 수는 없고 꾸준히 그래도 이렇게 쟁점이 되어 왔던 그런 부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제문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이 20분 정도라 다는 못하고 주요 취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제가 이제 넥스트 노멀 시대라고 정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맥킨지에서 이 넥스트 노멀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뉴 노멀이라고 말도 하지만 뉴 노멀은 이제 2008년에서 2012년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경제 침체 시기에 사용했던,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뉴가 올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넥스트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는 맥킨지나 또는 이제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특히 이제 코로나19에서부터 보듯이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계속 반복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넥스트 노멀이라는 말을 과감하게 저도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접두사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노멀 시대의 정부 기능별 조직 개편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운영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정부 기능별 조직 개편 대안의 여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일단 정부 기능별 조직 개편을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직 개편은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수위가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가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을 짜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완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로커스와 포커스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정부 운영, 정부 조직은 결국 국정 운영 차원과 정부 운영 차원과 조직 운영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 대안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조직 운영, 미시적인 조직 운영 차원에서의 그 뭐 행태라든가 문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에 이걸 다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 1에서 보듯이 국가기구 차원의 국정 운영에서는 이제 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고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그다음에 정권 교체, 헌법 제정 개정이 있는데 여기선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 팔러시 윈도우라는 이 기회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차원의 정부 운영 여기서는 이제 국가기구 모두가 이제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행정부 위주 특히 이제 책임 핵심 행정부 관점에서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행정각부 이런 차원에서의 초점을 두는 정부 조직 개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원은 이제 모든 조직 차원의 민간 조직뿐만 아니라 준정부 조직, 공공조직 다 포함한 모든 조직 차원의 정부 조직 운영은 이것은 이제 해당 부처나 또는 해당 기관에서 인수위가 끝나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 일상적인 차원에서 조직 진단과 이렇게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일상적인 수준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부 조직 개편의 로커스 포커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제한된 그 정부 조직 개편 시기에 이런 걸 모든 차원을 다 고려할 수 없고 다만 행정부 차원의 정부 운영, 특히 입법부와의 견제와 균형과 핵심 행정부 차원에 초점을 두는 그런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국정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이제 견제와 균형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단기 현안의 위주 5년 단임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단기 현안에 치중하는데 이러한 그것을 좀 다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베즈닉이 예측한 DIY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권력이 분산될지 집중될지, 그다음에 민간 AI 주의, 다시 말해 빅테크 기업이 국가를 휘어잡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랬죠. 이런 그 국가로 갈지 또는 초협업 정부로 갈지, 그다음에 과도 규제주의로 갈지 지금 중국이 그런데 이러한 국가 운영 차원에서 미래 시나리오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지금 인수위에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정 운영을 방향을 잡을 때 이러한 큰 틀에서의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운영 차원에서는 크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1980년대까지는 경직성과 관료제 위주의 그 전통 행정이라고 한다면 2005년까지는 이제 NPM이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신공공관리를 휘어잡았던 경쟁과 칸막이 위주의 정부 운영을 했다면 2005년 이후부터는 포스트 NPM이라 해서 시민 참여라든가 정보 공개, 그다음에 난제 해결을 위한 협업적인 이 콜래보레이티브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NPM 시대에서 이런 정부 운영도 이러한 포스트 NPM 시대의 핵심 가치들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정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은 결국 이제 정부 운영의 로직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정부 운영의 로직은 크게 국내외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이제 행정 수요와 난제와 정책 문제가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 변하는데 이 정부의 역할이 결국은 정부 기능으로 최적화되고 내재화되고 정교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조직 개편에 연계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뷰카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모호성, 복잡성 이런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파괴적 기술 혁신이 예전에는 이제 뭐 스팁 분석에서 보면은 이제 기술적 요인이 뭐 병렬적 또는 종속적 변수였다면 지금은 파괴적 기술로 인해서 정부 운영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이런 변수로 작용하는 이 기술적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지능형 정부 시대. 물론 이제 새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뭐 알고리즘 정부, 뭐 스마트 정부, 디지털 정부, 네트워크 정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러한 파괴적 기술 혁신이 정부 운영에 많이 녹아나야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림 2에서 보듯이 프롬이라는 학자가 이제 제시한 건데, 그렇지만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 운영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2년 전부터 거의 2년 돼간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미드라는 학자가 이제 생존 본능이라든가 소비 심리 위축, 디지털 확산, 적자 생존, 절박한 혁신 이러한 것을 예측했듯이 정부 운영에서 이러한 코비드-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이제 넥스트 노멀 시대의 정부 운영에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수요가 변하면 이제 정부 역할이 변하면 이러한 정부 역할을 어떻게 정부 기능으로 재조정해야 되는가? 사실 이 정부 기능은 우리가 국가마다 또는 뭐 정부 체제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할 일, 중앙이 할 일, 지방이 할 일 등을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집단지성의 상식과 공정을 통해서 이 정부 기능을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 기능이 이제 재조정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정부 조직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라면 그릇이 있고 커피를 마시면 커피포트가 있듯이 그 기능에 따라서 그 그릇이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기능과 정부 조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고,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90%고, 뭐 주거 지역은 60% 이러한 토지 용도에 따라서 다르듯이 정부 기능도 정부 조직도 이러한 정부 기능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이 보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정부 운영 메커니즘이라고 했다면 조직 운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조직, 민간 조직이나 우리 행정대학원 조직 마찬가지 모든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인수위 시기에 이러한 국정 운영, 정부 운영, 조직 운영을 모두 터치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정부 운영에 초점을 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줄여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기능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분류할 수 있을까?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 뭐 UN 통계국에서 한 것처럼 뭐 10개 대기능과 그다음에 69개 중분류, 그다음에 109개의 소분류가 있듯이 이것을 다 채용할 수는 없고, 그래도 국내에서도 우리 옆에 김동욱 교수님도 최고 의사결정 기능, 지원 통제 기능, 국가질서 유지 기능, 경제산업 공간 기능, 교육문화복지 기능 굉장히 정교화된 분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 논문에서 클락디오 모형을 언용합니다. 클락디오 모형은 정부 기능을 특히 이제 국가 기능과 하위 기구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국가 기능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빼면은 이제 이것이 정부 기능이 되고, 정부 기능은 행정 기능과 거의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끌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클락디오 모형은 어떻게 네 가지 정부 기능을 분류했냐? 보통 체제 유지나 합의 컨센서스를 중시하는 합의 기능과 거기에 딸린 정부 기구, 그 다음에 생산적 조건을 확보하는 생산 기능, 그 다음에 보건, 교육, 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 기능, 그 다음에 다른 정부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집행 기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서 제가 이 논문에서 합의 기구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55개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분류가 배타성과 포괄성을 완전히 이제 소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명하고 다른 분류보다는 그래도 간명하고 포섭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락디오 모형으로 가지고 4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능을 그럼 어떤 전략, 어떤 준거를 가지고 조직 개편해야 되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이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 기능별 행정 가치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행위자가 다르고 기능별 규모가 다르고 기능별 분화와 통합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별에 따라서
접근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제 3장에 있는 합의 기능과 생산 기능의 조직 개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처 중앙정례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그동안 꾸준히 쟁점으로 이렇게 부각되었던 부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제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행사를 추구하는 이런 기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은 어떤 공공적 가치가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질서 안정을 중시하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불특정 일반 국민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 규모는 대부분 자기 완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이 쟁점 네 가지 관련 기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정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이러한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구를 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최근에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핵심 행정부에 정무장관 또는 정무장관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진영 논리가 강하고 이 정치적 과잉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부 운영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있었던 무임소 장관이라든가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 이런 것들을 한번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지만 이거 정무수석은 주로 여당용이기 때문에 이 정무장관을 설치해서 대야 또는 시민사회, 민간 이런 쪽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무장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각 부처에다가 정무차관이라든가 또는 제가 이제 명칭을 정해봤는데 협업차관을 둬서 그 대의회 상임위원회 관계라든가 또는 그 해당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무적인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맡아서 하면은 좀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핵심 행정부의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문제인데 이것은 뭐 우리 행정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 대통령실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 행정연구원에서 많은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서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 시어머니, 겹겹이 쌓인 시어머니가 특히 그 대통령 비서실의 이런 옥상옥 조직으로 인해서 정부 부처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형해화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고쳐야 된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이런 규모와 기능들을 좀 총리라든가 각부 장관에 하향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도 그렇게 형식상 또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문제 해결 중심의 국정 운영, 정부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러한 국무총리실로 내리고 또 국무총리실에 있던 그 하부 위원회라든가 많은 것들을 기능들을 각부 장관들에게 내려 이렇게 하향 이양하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부처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학자들도 보면은 다 상향적인 대통령 소속 국무조정실 산하 뭐 이런 걸 굉장히 주장하는데 사실 정부 운영이라 그 난제 해결이라든가 문제 콜래보레이트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책임 운영 책임 장관 이런 것들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합의 기능에서는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면 사실 정부 조직 운영에서는 기능 중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제가 이제 중국 중앙정부를 연구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중국이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이 공수처의 역할을 이미 상설특검이라든가 특별감찰관제도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적인 이런 기능들을 굳이 운영한다는 것은 기능 재분배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의 기능에서 네 번째는 이제 경찰청의 이제 역할인데 경찰청은 물론 지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서해에서 이제 불법 어로라든가 그다음에 이호도 문제,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우리 물동량의 80~90%가 이동되는 이런 현실에서 그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해양경찰청이
해양이라는 기능도 있고 경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해양수산의 기능이라면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맞겠지만은 이게 경찰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 일본이 이 해양경찰을 해군과 밀접히 연계된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 소속을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기능은 정부가 가진 행정 자원에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이 정부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기능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대한 이런 정부 기능이기 때문에 미래 연계와 관련된, 그다음에 차세대 미래 혁신적 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설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그 생산 기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현안에 급급한 이러한 국정 운영과 정부 운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는 피올스 페이버가 제시한 미래의견적 국정관리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 15년 차원의 이런 중장기를 바라볼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ONDI 또는 영국의 GCSA, 싱가포르의 CSF 같은 이러한 미래 전략 기구들을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제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좀 상설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객관적 중립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미래 전략 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회 또는 실 차원에서 이 핵심 행정부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파괴적 기술 혁신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 기능을 정말 확대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좀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데이터 중계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또는 상업위성, 위성 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광훈 교수님께서도 한 15년 전부터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항공 우주 관련 기구를 신설해서 국가 산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안전과 산업을 같이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기능에서 세 번째 쟁점은 이제 뭐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이제 경제정책,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세 개의 기능을 띄었다 붙었다 굉장히 5년 전, 10년 전, 15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정말 굉장히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치열하고 그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어떤 대안이 맞다 틀리다를 과감히 말씀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보는 이제 정부 행정자원 차원에서, 행정자원이라는 게 이제 정부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이제 자원인데, 거기에는 이제 조직, 인사, 재정, 정보기술, 뭐 전자정보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행정자원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자원은 특정한 부처에서 이것을 전권을 휘두르면서 다른 부처를 옥죄는 전략보다는 이것은 처단위에서 범정부,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이런 기능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특히 기획예산을 처단위로 끌고 오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민감한 건데 물론 여기 적어놨습니다. 금융과 이제 경제 파트인데 이것을 통합하냐 뭐 분리하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넷째, 이제 생산 기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파괴적 기술 혁신 시대에 이 물리적 영역이라든가 생물학적 영역, 디지털 세계가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 생산 기능의 대기능과 중기능, 소기능에 따라서 정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 시대적 맥락에, 물론 이제 거기에 사활에 걸린 그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논구와 주장도 합리적인 게 있지만은 정부 운영 차원에서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능의 완결성 차원에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기능 재조정과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기능 차원에서의 정부 주식 개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능은 말 그대로
베즈닉도 말했듯이만 앞으로 이제 과도 규제주의가 가고 또 민간 빅테크가 국가를 휘어잡는 이런 시대에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 파괴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그래서 또 국민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통합 기능은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기능의 가치는 공정성이라든가 포용성 이런 가치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행자와 대상자가 특정한 계층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정부 조직 기표를 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 기능에선 또 이제 역시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통합 기능의 상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와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뭐 제도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여기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여성 보호 기능을 없앤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여성 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고 다만 이제 기능 완결성이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 다른 부처와 기능 중복성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다음에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기능과 기능 재조정을 하고 조직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 기능에서의 이 전문성을 중시하는 독임제로 갈지 다양성과 조정을 중시하는 합의제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교육부 폐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폐지 자체가 이렇게 뭐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고, 이것을 독임제와 합의제 기구로 듀얼 어프로치로 접근해서 전문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서는 독임제인 교육부, 그다음에 다양성과 수기 조정을 중시하는 합의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기능에서는 예전에 클락디오 모형이면서 완전히 통합 기능이었지만 지금 파괴적 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서 이 통합 기능이 생산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적인데, 이들 기구의 통합 기능과 생산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조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좀 공공 미디어 위원회 가칭 이것을 설치해서 공공성과 정치성, 편향성 이런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에 따른 ICT라든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미디어 콘텐츠부를 전담케 하여서 지능과 규제를 좀 이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통합 기능에서 결국은 이제 협업적 서비스 전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거는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이제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굉장히 펄쩍 뛰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보건복지부를 좀 옛날 그때처럼 이제 거기도 이제 예산과 권한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특정 그 차관 쪽으로. 지금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1차관, 2차관으로 나눌 필요가 없고, 또 이 관련 기능이 넥스트 노멀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분리해서 특히 이제 복지와 분리한 이 보건위생부를 설치해서 여기에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청 이런 것들을 시나 국으로 청으로 따로 이렇게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실국급 수준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협업과 애자애를 강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어떨까.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이라는 이런 그레이 라이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뭐 인구 정책 따로, 청년 정책 따로, 여성 정책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러한 인구를 모두 가족이라는 틀을 울타리로 묶고, 이와 그다음에 복지와 노동은 같은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통폐합시켜서 대부처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집행 기능은, 사실 집행 기능은 다른 그 합의 기능, 생산 기능, 통합 기능은 그러니까 국민이라든가 또는 민간 기업 또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기능인데, 이 집행 기능은 정부 기구에서 다른 부처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 기능은 효율성과 협업성,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쟁점인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집행 기능은 주로 이제 행정자원
다시 말해서 조직, 인사, 재정, ICT를 주로 다루는 부서인데 기능인데 이런 것들을 특정 부에 이렇게 해서 이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행정자원은 국무총리 쪽 소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처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단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인력청, 데이터청 굉장히 또 많은 여러 가지 청들이 학자마다 또는 각 부처마다 또는 이해관계자마다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청단위는 물론 이제 전문화된 시대에서는 이게 청단위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부처 수준에 있을 때는 협업과 조율 그다음에 그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없는 한직으로 전락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청을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 청보다는 저는 이제 부 안에서 실국으로 움직이는 것이 상호 학습과 벤치마킹 차원, 그다음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저는 무분별한 청보다는 이런 처나 실국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집행 기능에서 집행 기능에 이제 관리 기능도 있고 규제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후 에너지부에 대한 신설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후는 결국 환경에 내포된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우리가 정부 조직 명칭에서 상당히 긴 명칭은 결국 폐지가 쉬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심플하고 함께 외교부라든가 통일부는 거의 뭐 불멸성을 갖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후 뭐 환경 에너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환경부가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본질적 기능을 좀 훼손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런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집행 기능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인사 기능과 조직 기능인데 사실 인사 기능이 1999년도에 그 중앙인사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성과 합의성을 갖추고 거기서 인사 추천과 검증까지 가능하다면은 지금 인사혁신처의 기능을 그러한 수준까지 끌고 가지만 그렇지만 지금 인사혁신처의 기능을 본다면 HRM과 HRD에 초점을 두는 인사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조직 기능에서도 알다시피 중장기 인력 운영이라든가 소요정원, 인력 재배치, 직제, 성과관리 굉장히 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직과 인사를 통폐합시켜서 운영하고 여기에 만약에 그 데이터와 통계, 그다음에 정부 혁신을 같이 묶어서 한다면 운영한다면 같이 행정관리처가 어떨까 이렇게 그리고 처 단위로 운영하는 그리고 나머지 지방과 재난안전 다른 기능들을 합쳐서 안전부나 국가안보부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린 것은 뭐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제가 제 입장에서 느낀 것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많은 비판과 그다음에 다른 상이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정부조직 개편은 제가 마지막에다 써놓은 것처럼 대선이란 정책의 창의 기회를 맞아 국정운영과 정부 운영이 국민의 아픔을 해결하고 꿈과 희망을 구현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정부 조직 개편은 이를 잘 작동시키기 위한 행복의 그릇을 빚는 과정과 노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조금 좀 급하게 말씀하신 점은 있지만 충분히 그 취지와 내용이 전달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김동욱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용원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합의생산 통합 집행 기능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대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그런 개편의 방향이나 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주신 대안들도 상당히 지금 인수위 기간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만약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대안으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정부 조직법 그리고 또 이제 이 기관의 근거가 되는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집권할 국민의힘이 국회 의석에서 지금 상당히 소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조직 개편 대안들의 어떤 정치적 실현 가능성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우선적으로 좀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에서 혹시 정부 조직 개편에 관련되는 뭐 이런 게 있나 찾아보면서 혹시 공통적으로 같이 이거는 바꾸자 이런 방향으로 바꾸자 이렇게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지금 그 대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게 이런 그 갈등은 이후로도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제안한 것 중에서 다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 정도만 혹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일부는 되고 대부분은 사실은 관철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그 발제자께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정무장관 신설안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실이 들어가야겠지만 지금 집권하는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쪽으로 봐도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동안에 뭐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선거에는 이 대선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특히 국회와 지금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이나 다른 야당을 주로 상대하고 국회에서 또 이런 것들을 좀 전담해야 되는 그런 정무장관이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왜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무장관이 훨씬 더 소통하기 쉬운 그런 파트너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무장관 신설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예비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는 좀 조직을 좀 줄이고 기능을 좀 줄이자. 그리고 옥상옥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내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 경호처 같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사실상 소내각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른바 옥상옥 뭐 과도한 그 대통령 보좌기관의 어떤 그 권한 그 작용 그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들의 어떤 뭐 무기력함 또는 이제 복지부동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른바 청와대 정부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총리한테 좀 힘을 실어주려 그러면 지금 경제부총리, 사회교육부총리 두고 있는데 부총리 제도도 좀 과감히 또 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청와대 정부 현상의 동전의 또 다른 면은 실제로 청와대가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지식 이런 게 부족한데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누구냐?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든지 뭐 예타라든지 다양한 재정성과평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제하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의 행정각부가 있는 그런 구조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좀 붕 떠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보좌기관
이른바 청와대 정부가 있고 그 밑에 기획재정부, 기재부 정부가 사실 청와대 정부를 대신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부이지만 부위에 상위에 있는 슈퍼미니스트로서의 기획재정부가 이게 이 중앙정부 전체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 장관 이하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자율성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갖고 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현장성 같은 것, 또 유연성 이런 걸 좀 발휘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나 기재부에서 과감히 그런 권한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영어로는 이제 엠파워먼트를 하는데, 이런 아래로의 엠파워먼트를 좀 과감히 해서 기재부 정부 현상을 좀 극복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지금까지는 대체로 우리 발제자하고 좀 의견이 비슷하고요.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특수한 공공기관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라는 예산과 기획기능을 별도로 좀 분리하고, 또 기획재정부의 재정 파트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 금융정책기능을 합쳐서 재정금융부,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두는 체제로 아마 제가 발제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게, 재정금융부를 신설하면 재정도 뭐 여러 가지 이 국고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고, 금융을 담당하는 사람이 뭐 차관이거나 한 1급 고위공무원단 각급 이분이 할 텐데, 아시다시피 실물 못지않게 점점 중요해지는 게 금융산업, 금융섹터예요. 그 힘이 사실 막강합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하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그 힘이 있는데, 과연 이게 1급이나 차관급에서 그거를 전담해서 금융정책을 끌고 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이 다 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기업의 M&A 이런 게 다 관여하는 게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의 그런 어떤 이 독주를 금융위원회도 맡기 쉽지 않는데, 장관급 위원회도 맡기 쉽지 않는데, 재정금융부의 차관이나 1급이 이걸 전담 마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금융감독원의 어떻게 보면 비로크라시라든지 정보 독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오픈된 지금 같은 금융위원회가 좀 돌아가야 된다. 특히 이제 오히려 금융위원회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게, 외환관리는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내 주식 투자나 국외 주식 투자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제금융과 이 국내 금융을 분리한 이명박 정부 이후의 이 체제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외환관리 기능도 금융위원회로 가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제자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올 7월에 그 법률에 따라서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획 기능하고 이 집행, 실제로 정책 운영하는 교육부가 병립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건 오히려 중복이라든지 오히려 비효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그 이원 체제가 있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 못했다. 또 김대중 정부 때 기획예산위원회하고 재정경제부 하에 예산청 이렇게 한 1년 정도 아주 어떻게 보면 변형된 그런 체제였다가 이제 기획예산처로 합쳐졌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 제법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장기적인 기획을 하는 게 맞죠. 장기적 기획은 딴 데서 하고 실무만 하라 그러면 청단이나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오히려 장기적인 기획 기능 하는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살리고 오히려 출범 예정된 교육위원회가 출범을 멈추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뭐 정치권에서 좀 뜨거운 감자인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보면 발제자께서 여성가족부의 가족기능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용노동부 이런 걸 좀 리셔플링 해가지고 보건위생부하고 가족복지, 고용부로 바꾸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성 권익 관련해서는 언급은 조금 피하셨는데 일단 그 가족복지고용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일종의 이제 일본의 후생노동성 같은 조직입니다. 근데 다른 뭐 이런 미국이나 또는 뭐 영국, 그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사례를 보면 노동하고 지금 복지가 합친 이른바 이 대부주의에 따른 큰 조직은 저는 이게 업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직 운영이 어려움이지 않을까. 사실은 복지는 힘없는 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어떤 보호 지원 이런 거라면 노동 쪽은 현실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화된 뭐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뭐 한노총이라든지 또는 정교조 이렇게 감안한다면 상당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노동 쪽으로 오히려 치우쳐질 가능성이 장관의 관심이 그쪽으로 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히려 꾸준하게 이 복지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되는 데서 노동의 현안에 매몰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인수에서 논의되는 교육기능과 과학기술 합치는 것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성가족부 기능에 복지 인구를 합쳐서 복지부, 이러면 뭐 복지가족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을 붙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가구 구성의 30~40%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국가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하자면 그냥 복지부 심플하게요. 영어로 말하면 휴먼 서비스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싶고요. 보건복지부의 이 보건기능하고 그동안에 지금은 분리됐습니다. 분리되기 이전에는 질병관리본부로 있었는데 질병관리청을 통합해서 보건부를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처럼 그냥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보건부의 외청으로 두는 안이 어떻겠느냐. 고용노동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고용노동부는 현재로 좀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도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 토론자이신 이종욱 교수님 소개를 드리고 이종욱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욱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국가관리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종욱 교수님은 성과관리, 조직 구조, 조직 행태와 관련된 여러 저서와 논문들로 학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또 정부 자문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정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 김윤건 박사님의 오늘 발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총평을 먼저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뭐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지금 현재 정부 조직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또 제대로 진단을 해주시고 또 처방을 해주신 점
대단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제안들과 관련해서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그 여러 중요한 어떤 포인트마다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한 몇 년 전, 제가 알기로 한 2018년 정도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부 조직 설계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우리 김동욱 교수님의 육성으로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더 생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마침 저도 보니까 제가 미리 제출한 토론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밑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능별 합의 생산 통합 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 생각을 드린다면 일단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발굴을 하셨고 또 그러한 어떤 쟁점별로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신 점이 대단히 생산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동욱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인수위에서 바로 정말 고려해도 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아까 우리 김동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무장관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윤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국가기구 간 견제와 균형, 특히 이제 의회와의 협치가 정말 중요한 현실에서, 특히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정무장관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앵글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합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무장관 설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기능을 중심으로 정무장관이 설치가 돼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당선인 측에서 많이 그리고 굉장히 자주 강조했던 컨셉 중에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만의 사례를 우리가 정무장관 신설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드리 탕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재, 디지털 인재와 관련해서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드리 탕이 대만 정부의 무임소 장관, 지금 여기서 표현한 정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만의 어떤 디지털 역량, 대만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고 또 방역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김윤건 박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정무장관 설치 이 부분을 비단 국가기구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본격적 추진과 연계해서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뭐 대통령 비서실 기능과 구조 재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책임 장관제 실시 등에 관한 논의도 아주 유용하게 잘 제시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 기능과 구조를 축소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쉬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대통령 비서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 사실은 그 대통령제의 대표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미국의 EOP죠. 그 대통령 비서실. 그 EOP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내각은 굉장히 그 기능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늘 가지고 있으나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의 총량과 가짓수가 많아지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딜레마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 그 이면의 고민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책임장관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책임장관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당선인의 뭐 의지도 여러 차례 표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비단 이번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책임장관제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이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장관제에 대한 논의는
책임 장관제를 현실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에 관한 논의, 그리고 또 리더십에 관한 논의도 함께 우리 조직 개편 안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책임 장관제가 제대로 이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설계가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 차원의 성과 관리를 어떻게 새롭게 재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한다면 더욱 생산적인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울러 이제 우리 생산 기능을 보게 되면 미래 전략 기구 설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김윤건 박사님께서 오랜 기간 천착해서 연구하신 그 미래 예측 가능한 이제 정부의 모습과 연동시켜서 제안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미래 전략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 전략 기구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합리적인 플래닝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플래닝의 결과를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커미트먼트를 하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미래 전략에 관한 이야기가 행정부에 국한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축은 행정부고 또 한 축은 의회, 입법부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미래 전략 기구가 국회에도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태로 설치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미래 기능을 정말로 그 권한을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은 의회에 구조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미래전략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비단 행정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의회, 입법부에서의 조직 구조까지도 동시에 얘기를 해줘야겠다.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 미래전략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의회 차원의 상임위 설치, 이 부분도 동시에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저 통합 기능 그리고 집행 기능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상당 부분 우리 김동욱 교수님 해주신 말씀하고 중첩이 되는데요. 다만 아까 잠시 언급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논의가 좀 더 들어온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가 더욱더 그 적실성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토론 및 제언이라고 이제 넣어놨는데요. 자, 이제는 뭐 개별 안을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 이 전체 페이퍼, 워낙에 지금 저 훌륭한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이 페이퍼가 조금 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더 통용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질문 형태로 여기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엄브렐라가 너무너무 잘 쓰여졌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4개의 기능으로 지금 이 페이퍼는 기능을 분류를 했는데, 개별 기능별로 기능별 제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넥스트 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보다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는데 넥스트 노멀의 양태와 연결시켜서 제안된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된다면 김윤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 축적의 시간 동안 우리 김윤건 박사님께서 조직 개편에 준 거 4가지를 굉장히 명료하게 잘 정립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 개편에 준 거라고 하는 이 4가지가 넥스트 노멀 시대에 뭔가 조금의 어떤 변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점도 좀 궁금해서 넥스트 노멀에 맞는 그런 어떤 조직 개편 준 거 조금 더 일레버레이션이 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부분도 제가 좀 궁금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역시 넥스트 노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제안들을 이 페이퍼에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 페이퍼의 내용을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큰 엄브렐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기능을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된 내용, 그리고 기능별로 어떤 역할 분담 속에서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민간과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지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방과의 역할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능 간의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 또 어떤 양태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더욱더 생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연구가 최종적으로 또 다 같이 또 공유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일단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전략 하에서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도 그 우리 지금 김인건 박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정치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기 위해서 약간은 그 부분을 일부러 회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결과 등 정치적 현실이 이미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 대선 결과 등 정치적 현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전략 부분에서 좀 논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철학이라든지 공약 전반,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입체적인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조직 개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조직 개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좀 고민을 해줘야 될 포인트가, 우리가 조직 개편을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이러한 조직 개편을 훗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미리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조직 개편의 성과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인수위에서 부처별, 기능별 성과에 대한 진단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만 그 성과에 대한 진단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기관마다 지금 저성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조직 구조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조직 구조 이외의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인사 등을 포함한 그러한 인사 실패인지 또는 리더십 실패인지, 이런 등등의 어떤 기타 다른 원인과 연동이 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과 또 다양한 관점들이 제안되고 또 토론되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한데요. 12시 10분까지, 1시 10분까지 좀 시간을 좀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자의 발표와 토론자 두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랜선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또는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신지요? 네, 네, 이진수 교수님. 네.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인건 실장님 오늘 좋은 발표를 통해서 또 많은 공부가 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동우 원장님, 이정욱 교수님께서도 귀한 코멘트 해주셔서 관련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냥 한 가지 아주 사소한 제언인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안 중에 이제 공수처 관련 논의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행정 조직으로서 갖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사법 기능을 한다는 점도 약간은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감찰이나 권익위는 이제 행정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경찰의 일부 기능 또 수사 기능이 있으니까요. 또 검찰의 기능, 공수처의 기능은 수사라는 또 준사법적 기능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의 효율성 논리로만은 설명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석 교수님께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또 정부 조직 개편의 또 다른 측면들을 짚어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사회자를 도와주시려고 시간 아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토론자들과 또 질문에 대해서 김인권 박사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주제를 뭣도 모르고 터치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조심스럽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그 정부 국정 운영이나 정부 운영 또는 조직 운영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치 과잉적인 현실에서 보다 좀 학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그 바람직한 방향의 미력이나마 제 발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김동욱 교수님과 이제 이정욱 교수님 굉장히 예리하고 심도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견해가 이제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같은 그 논리라면은 이제 그것도 더 정교하지만 이제 견해가 다른 대안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치열한 좀 정교화 작업을 좀 앞으로도 더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나 이런 또 여성가족부 같이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도 그렇지만 우리 학자들은 이런 어떤 진영 논리라든가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학술적이고 조직 진단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런 접근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부 조직 개편에 이제 우리 행정학자들 모든 분이 자유시장 경제처럼 지니까 탈퇴가 자유롭지만 그래도 이 정부 조직 개편은 정부를 설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과 논리, 그다음에 엄밀한 증거 기반에 의해서 이러한 대안을 접근하는 노력들이 우리 학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토론자 두 분, 그다음에 사회자님, 그다음에 우리 이진수님, 금현석 교수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저도 행정대학원에 이제 졸업생으로 이렇게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서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세부적인 견해나 또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은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넥스트 노멀 시대 정부 기능별 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신 김인권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김동욱 교수님, 이정욱 교수님 큰 해안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032회 정책인 지식 포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